태극전사라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둔다. 태극전사. 진짜 나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 첫 경기 우루과이 대 한국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2대1 한국승 하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2대1 한국승. 4년 동안 감독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좀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벤투 감독에 대한 지적 아닌 지적? 고집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도 많이 나와요. 저는 팬들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팬들은 뭐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런데 이 경기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감독이에요. 대표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감독만 아는 정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결정할 거니까. 바로 그 옆에 코칭 스태프하고만 교류하는 정보가 계획이 있고 선수들까지 연결되는 정보하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 외에 그의 뭐 피지오나 뭐 이렇게 또 협회까지 정보가 되는 교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5단계의 최소한 그 정보 사이에 방어막이 딱 쳐 있어요. 이 감독이 알고 있는 이 어떤 계획과 정보 안에서는 딱 들으면 다 이해갈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밖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25%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나가 우리보다 FIFA 랭킹이 낮다 막 이런 건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저는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선에서 우리가 만나는 팀들은 다 우리보다 강한 팀인데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팀을 이기고 16강에 가야 되는 지금 이제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거죠. 능력 이상의 어떤 뭔가를 발휘해야 되니까. 한국 축구가 성공했던 2번의 월드컵에서 힌트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만약에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상대를 압도하는 기동력. 이제 손흥민 선수는 존재 자체로 대표팀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면 상대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수들이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때문에 생기는 다른 공간들.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이제 태극전사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그 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둔다. 태극전사. 2002년 월드컵이랑 딱 20년 차이가 나는 월드컵이에요. 네네. 이 출전 후배들 보면은 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월드컵을 출전하는 어떤 그 축구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설레이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선수들은 좀 걱정되기도 할 거고 그런 어떤 설레임과 걱정 반반일 것 같아요. 평가전 치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던가 도전을 그래도 하고 있구나 좀 느꼈던 부분. 일단은 저는 대표팀이 4년 동안 감독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좀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성적이 되게 안 좋아서 중간에 바뀌고 또다시 새로운 감독이 와서 다시 또 짧은 시간 안에 팀을 만들어서 급하게 월드컵을 나가고 거기서 또 실패하고 비난받고 이런 어떤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정말 월드컵 본선까지 4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일관성 있게 경기를 준비했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팬들이 이제 이 한국 축구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사랑과 애정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여서 한국 축구가 강해지는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벤투 감독에 대한 지적 아닌 지적? 고집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적도 많이 나와요. 저는 팬들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팬들은 뭐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왜 저 선수 안 뛰키냐, 왜 저 선수 왜 뛰키냐 뭐 이런 얘기를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하고 또 어떤 대표팀에서든지 그 논란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어떤 뭐 개인적인 그 바램과 달리 뭐 누가 떴으면 좋겠다. 뭐 제가 왜 뛰지 막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경기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항상 우리가 보는 그 어떤 몇 가지 시선 외에도 수십 개, 수백 가지의 시선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거든요. 분명히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어떤 이유는 있겠죠. 대표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감독만 아는 정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결정할 거니까. 감독만 아는 정보와 계획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코칭 스태프하고만 교류하는 정보가 계획이 있고 선수들까지 연결되는 정보하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 외에 그의 뭐 피지오나 뭐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까지 또 정보되는 교류가 있고 또 협회까지 정보가 되는 교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5단계의 최소한
그 정보 사이에 방어막이 딱 쳐 있어요. 제가 협회 내에 있어도 저희한테는 이 정보가 전혀 안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팬들은 저보다 더 밖에 있는 거죠. 이 감독이 알고 있는 이 어떤 계획과 정보 안에서는 딱 들으면 다 이해갈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밖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독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돌려요,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저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사이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강인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축구를 한 10년 이상 이끌어갈 선수니까 빨리 좀 더 기회를 받아서 좋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다면 분명히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독이 참 외롭기도 할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당시에 수비의 핵심은 명보형이었어요. 그때 한국 축구에서 아시아 축구에서 이 수비에서 최고의 선수가 명보형이었는데 근데 히딩크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그 핵심인 명보형을요 1년 동안 대표팀이 안 뽑아요. 밖에서 막 난리가 났죠. 왜 홍명보라는 선수를 안 쓰냐. 아직 뭐 선수 파악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몇 달 남겨놓고 이제 명보형이 들어와서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이제 자서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히딩크 감독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정한영이 처음 왔을 때에도 정한영이 막 이렇게 머리 기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막 이렇게 푸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극하고 막 그랬었어요. 말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 한 선수를 위해서 그 선수를 위해서 한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 설사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팬들은 그런 반응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이 축구의 재미니까요. 16강 가는 좀 50% 넘기는 좀 힘들다 뭐 이런. 저는 25%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나가 우리보다 FIFA 랭킹이 낮다 막 이런 건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저는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선에서 우리가 만나는 팀들은 다 우리보다 강한 팀인데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팀을 이기고 16강에 가야 되는 지금 이제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거죠. 능력 이상의 어떤 뭔가를 발휘해야 되니까. 우리보다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어떤 태도가 있어요. 상대가 나보다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상대하고 경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6강을 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넘어서 16강에 진출했던 두 번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가 강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 축구가 성공했던 두 번의 월드컵에서 힌트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만약에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상대를 압도하는 기동력. 2002년 월드컵 때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가 어떻게 16강에 진출했냐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면 엄청난 상대를 압도하는 기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압박하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상대보다 더 빠르게 내려오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갈 때 더 빠르게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기동력에서 앞서면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하더라고요. 상대가 우리보다 잘해도. 여겨지는 선수 있으신지. 월드컵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요.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활약. 그게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존재 자체로 대표팀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면 상대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수들이 시선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때문에 생기는 다른 공간들, 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잖아요. 수비 쪽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팀들 중에서 뭐 한 명은 아니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공격 쪽에 많은데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이제 그런 역할을 상당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보다 의외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스타가 이번에 제가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등장해 준다고 하면 그 선수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관성 있게 세계 축구에 한국 축구가 강하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4강을 가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게 한국 축구를 전체를 대변하진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16강을 목표로 하는 그런 팀인데 이쯤에서는 우리가
16강을 좀 가서 지속적으로 세계 축구의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근접해가고 있는 우리들의 좀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는 뭐 월드컵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시아권에서 또 이제 누가 강팀이냐,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팀도, 또 중동의 뭐 카타르라든가 사우디, 이런 팀들의 성장도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뭐 이런 시점에서 한국 축구가 여전히 좀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월드컵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수 생활 하셨던 마음가짐도 그렇고, 다른 선수 생활하기보다는 그냥 할 거 하고 하지 않을 거 안 했어요. 운동선수로서 해야 될 거 하고, 운동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했던 선수. 그러니까 되게 그냥 평범한 선수였죠. 한번 해봐 이렇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드컵 당일날 경기장에서 야, 열심히 하자, 죽기 살기로 하자 라고 하면 늦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월드컵을 여러 번 실패하고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장에서 거기서 월드컵의 성적이 결정되더라. 그러니까 월드컵 당일날 뭐 잘하고 골 넣고 슈팅을 넣고 전술적으로 잘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일찍 자고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고 훈련에 집중하고 잘 쉬고 잘 먹고 정신적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일상이 결국 월드컵의 결과까지 이어지는 걸 저는 경험했거든요. 작은 일에 충실하면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해설 아쉽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정환영, 또 지성이, 또 자철이, 이 세 분은 정말 뭐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또 월드컵에 대한 충분한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도 말들을 다 너무 다 잘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카타르 월드컵 때 제가 이제 가니까요. 그곳에서 누가 잘하는지 편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설 안 하시지 이런 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얘가 협회에서도 연결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월드컵 해설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축구 해설자는 이제 축구를 해설하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현재 어떤 축구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가끔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설한다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유자철 선수가 이제 또 새로 해설로 이제. 자철이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요. 논리성도 있고 되게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제가 이제 방송을 좀 뭐 한 4년 5년 해보니까 축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을 또 알아야 돼요. 맞아요. 언제 얘기를 하고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임팩트 있게 짧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일 힘든 거는 경기를 지고 있으면 힘들다는 거죠. 해설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팁을 하나 제가 드리자면, 경기가 지고 있다, 최대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2002년 때, 2010년 때 진짜 이런 멤버는 다시 나올 수가 없다. 그때 그런 멤버가 가능했던 이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우리 그런 멤버 또 나올 수 있다. 2002년도에 우리가 4강 한 번 갔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4강 팀이냐, 대한민국이, 이건 아니지만 2002년도에 그 팀의 수비 조직력은 정말 최강이었어요. 세계 최강. 그때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일단은 엄청나게 훈련 시간이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K리그 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었죠. 선수들도 잘 훈련되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만나서 이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냈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 축구를 좀 강하게 하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축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죠. 왜냐하면 지금은 엘리트 선수만 축구를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인토벤의 아이들이 한 3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3만 명의 5, 6, 7, 8살, 10살짜리 아이들이 다 축구를 해요. 그냥 다 해요. 그러다가 뭐 5살, 6살, 7살, 8살, 9살 올라가면서 조금씩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딱 그 끝에 정말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만 딱 남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중간에 빠져나가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뭐 대학도 가고 뭐 음악가도 되고 뭐 자연스럽게 꿈을 찾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 8살, 9살 때 축구를 하겠다고 딱 하면 이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대학까지 가요. 누구든지 중간에 빠져나가지 않고, 웬만하면 거의 빠져 또 중간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구조를 좀 깨고, 누구든지 이만큼 정말 다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여기서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진짜 나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 첫 경기 우루과이 대 한국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2대1 한국승 하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2대1 한국승.
그러니까 솔직히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엄청 잘해요. 우루과이가. 우리가 원하는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우루과이를 일단 이겨야 되니까 2대 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MSG 해갖고 뭐 이영표 2대 1로 이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스원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